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30 초반에 회사 동료로 3년, 친구로 1년을 만났던 남자와 결혼을 했죠. 정확히 말하자면 했었다고 해야겠네요. 그 사람과는 이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결심하는 것도 정말 신중하게 했는데도 제가 실패를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가치관도 같았고 성격도 비슷해서 분명히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결혼은 다른 문제더군요. 저는 20대 초반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았고 정말 부지런하게 살았습니다. 취직을 한 이후에는 월급의 대부분을 저금했고요. 그건 남편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돈을 모으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죠. 남편은 반반 결혼을 원했고 생활비 역시 각출해서 썼습니다. 남편이 저보다 연봉이나 높긴 했지만 저 역시 공평하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큰 불만도 없었고요. 그런데 남편은 결혼 후에 바로 임신을 하고 아이를 가지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의논 끝에 저는 회사를 그만두었죠. 그런데 제가 돈을 벌지 못하자 남편의 태도는 2달 만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년도 아니고 겨우 2달 만에 말이죠. 시작은 마트 영수증을 가져오라고 하면서부터였어요. 이게 뭐야? 이런 건 적어도 나한테 허락을 받고 샀어야 하는 거 아니야? 생활비 통장에서 나가는 건 서로 의논하고 나서 사는 게 맞잖아. 뭐, 그게 얼마나 한다고 의논을 한다는 거야? 이 정도도 의논을 하라는 거야? 얼마 하지도 않으면 그냥 막 사와도 되는 거야? 그리고 저번 달에도 이거 샀잖아. 애초에 내가 필요한 게 아닌데 이걸 왜 생활비로 써야 되는지 모르겠네. 당신이랑 나 둘 다 필요한 걸 사야지. 와, 정말 기가 막힌다. 그럼 앞으로 내 돈으로 쓸게. 됐니? 당연히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넌 다른 여자들이랑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정말 실망이네. 결혼 생활이 이런 거라는 걸 미리 알았어야 했는데. 누군가 이 대화를 듣는다면 제가 명품 가방이나 신발 정도는 산질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싸움의 원인은 바로 생리대였어요. 그걸 장볼 때 샀다는 이유로 싸움이 시작된 거죠. 그때는 단순히 돈에 대한 집착 정도인 줄 알았습니다. 예전에 어린 시절에 가난했다는 말을 들었고 그것 때문에 생각보다 자린고비 기질이 강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솔직히 어이가 없긴 했지만 그런 거라면 이해해 줄 생각이었어요. 트라우마라는 건 제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상대에게는 삶 자체가 바뀔 정도로 큰 부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애초에 제가 결혼을 결심한 이유 중 하나에도 누구보다 검소하고 열심히 사는 그 사람의 모습을 좋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정도는 당연히 제가 감수해야 한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조금 더 살아보니 남편은 아주 심한 강박증이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계획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기면 그것에 분노하는 인간이었던 거예요. 이를테면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한 달 안에 임신을 할 거라고 혼자 계획을 짰는데 그 이후에 생리대를 샀으니 계획이 어긋났고 모든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 강박증은 저희 결혼 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로 점점 심해졌네요. 그게 저희가 결혼하고 반년이 지났을 무렵이었고요. 아이는 끝이야. 얼른 회사 알아보고 다시 취직해. 뭐, 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야? 이렇게 노력했는데 아직도 임신이 안 된 거면
당신은 아이 못 가지는 거야. 이 정도면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거지.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자연 임신이 쉬워? 병원이라도 가서 시술이라도 받든가. 계획대로 안 된다고 아이는 끝이라니. 그리고 왜 나한테 문제가 있어? 병원에서 나 문제 없다고 했어. 병원을 안 가겠다고 한 건 당신이야. 나도 문제 없어. 예전에는 갔었어. 같은 소리 들으려고 병원비를 날려? 그래서 안 간 거야. 그리고 시술. 그게 필요할 정도로 아기를 원하는 건 아니야. 아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나 회사 그만두게 한 건 당신이거든. 그래서 가졌어? 못 가졌잖아. 왜? 막상 회사 안 다니고 집구석에 있으니까 편해? 아예 전업주부로 나한테 비위부터 살게. 너도 내 부모처럼 내 피 빨아먹고 싶어? 아님, 내가 너 쫓아다녀서 결혼한 걸로 유세라도 떨고 싶은 거야. 여보, 지금 선 넘은 거야.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건데? 그렇잖아. 반년이나 노력했는데 아예 안 생겼어. 내 다음 계획은 집을 넓혀서 이사 가는 건데 나 혼자 벌어서 그게 가능하지도 않고. 너도 돈 떨어지면 어쩌려고? 다음 계획? 당신 계획표에는 아이 가지라는 노력이 겨우 반년이니? 그리고 포기도 용기야. 애가 안 생기면 포기하고 다음 단계를 밟아 나가는 거지. 언제까지 머물러서 미련 떨고 있을 거야?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아. 그럼 아이를 아예 안 가진다는 말이야? 맞아. 지금이 아이 낳고 키우기에는 적기였지. 애 낳고 당신이 돌보다가 내가 육아휴직 신청하고 그 다음에는 유치원까지 보낼 수 있으니까. 더구나 우린 젊고 건강하니 애도 더 잘 돌볼 수 있고. 하지만 지금보다 더 나중에 아이가 생긴다? 그건 우리한테 리스크가 너무 크지. 내가 퇴직하는 날짜 최대한으로 해봐도 답이 안 나와. 그렇다고 애를 그냥 낳아서 너 알아서 자라라. 그럴 순 없잖아. 내 부모처럼 애한테 그렇게 살게 하고 싶진 않아. 그러니 차라리 안 낳고 우리 둘이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거지. 당신이 계획적인 사람인 것도 알겠고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도 대충 이해는 하겠어. 그래, 다 알겠는데 하나만 묻자. 그럼 애가 갑자기 생기면 어쩔 거야? 계획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이 되면 어쩔 건데. 내년, 내후년이라도 덜컥 들어서면 당연히 지워야지. 뭐? 진짜 미쳤구나. 망설임도 없이 지운다는 말을 해. 미쳐? 당신이 뭘 알아? 부모가 아무것도 자식한테 해줄 수 없으면 안 낳는 게 맞아. 내가 지금 이 시기에 아이를 가지려고 한 것도 모두 아이에게 그만큼의 시간과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 그걸 못하면 아이는 불행해질 거야. 아무리 그래도 생긴 아이를 지운다는 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뭐가 과해? 난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는 거 하나도 감사한 적이 없어. 내 자식도 나처럼 부모 원망하면서 자라는 것보다 죽는 걸 택할 거야. 그걸 왜 당신이 판단해? 그걸 판단하는 게 부모 역할이야. 자기 주제를 잘 파악하고 애도 낳는 거라고. 당신도 모르는 거 아니잖아. 부모한테 버림받은 건 당신도 같은데. 진짜 그 말까지 꼭 해야 돼? 내가 얼마나 어렵게 말한 건데. 그리고 내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긴 했지만 좋은 분들이었어. 알지. 그래도 당신은 날 이해해줘야지. 아니야? 아니지. 나도 차라리 고아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거야.
적어도 지금의 나보다는 훨씬 더 괜찮았을 거라고. 남편이 말한 것은 사실 제 출생에 대한 비밀이었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고아원에 있다가 입양이 되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사실상 친부모님보다 더 제게 잘해주셨기에 말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었지만 남편이 가족 문제로 힘들어하기에 살짝 말해줬던 게 계속 제 발목을 잡았죠. 그래서 저는 늘 그 문제로 이해를 강요당해야 했네요. 설득도 해보고 타일러도 봤지만 그 사람과 대화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계획에서 어긋났으니 아이는 불행할 거라는 걸 아이 확신하고 있더군요. 물론 그렇겠죠. 부모가 능력이 없다면 아이를 낳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은 저 역시도 하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그걸 이해하지 못한 건 우리가 그렇게 형편이 어렵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애초에 시작부터 반반 결혼을 작은 소형 아파트를 매매로 들어왔고 저나 남편이나 그간 저축한 금액만 봐도 충분히 먹고 사는 것에는 지장이 없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도 남편의 계획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틈이 없었던 겁니다. 이쯤에 자신이 아플 거고 이쯤에 누군가 암에 걸린다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병에 대한 것까지도 계획을 했던 거였죠.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일단 남편과 크게 싸우고 저는 결국 회사를 다시 다니기 시작했어요. 너무 급하게 들어가서 제가 이전에 했던 일도 아니었고 아예 모든 걸 처음부터 하는 수준이었지만 남편의 계획 때문에 싸우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서 그냥 들어간 곳이었습니다. 솔직히 너무 업무가 맞지 않고 힘들어서 다른 곳으로 이직까지 계획하면서 힘들게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저에게 대출을 좀 받으라고 하더군요. 저는 당연히 이해하지 못해서 이유를 되물었어요. 갑자기 무슨 말이야? 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이사가? 이사는 다음 계획으로 미뤄야 될 것 같아.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그래. 중요한 문제라니 대체 무슨 문제? 당신 시댁 식구들 문제.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부모님 말하는 거야? 당신 시부모. 남편이 자신의 부모라고 말하기도 싫어하는 가족들과는 결혼식 이후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남편은 자신의 부모님을 늘 증오했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 정도로 사이도 좋지 않았고요. 그랬던 남편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는 함께 살고 싶다고 그러는 겁니다. 남자들이 결혼 후에 갑자기 효자가 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남편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죠. 내가 두 사람 앞으로 보험을 좀 들어놨어. 난 그거라도 타겠다는 거야. 그래서 집을 넓혀서 이사를 가겠다는 거고. 근데 그 의도가 난 이해가 안 돼.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난 꼭 받아야겠어.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 억울하니까. 둘 다 나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내 보험금이 딴 쪽으로 들어가는 거를 못 봐. 그래도 굳이 합칠 필요가 있어? 그런 마음이면 계속 싸울 거 아니야. 따로 살다가 한 명 죽으면 엄마나 아빠가 둘 중에 한 명이 받아챙길 거 아니야. 그리고 그걸 어디다 쓸 줄 알고. 우리 집에 데려다 놓으면 어떻게든 나한테 토해내게 할 자신이 있어. 아예 길거리로 내쫓아버리겠다는 협박도 통할 거고. 당신 진짜 너무하다. 아무리 부모님이 당신한테 해준 게 없다고 해도 그 말씀 자체는 진짜 위험한 거야. 내 돈이야. 그 인간들 돈이 아니라
살아서 나한테 못해줬으면 죽어서라도 갚아야지. 이 세계회까지 꼼꼼하게 생각하고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포기해버리는 인간이 갑자기 자신의 부모님을 계획에 넣은 것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아버지의 병환이 깊어졌기 때문이었어요. 덕분에 저는 힘든 회사 일의 병간호까지 같이 해야 했네요. 나이가 많은 시어머니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남편은 어린 시절의 복수라도 하는 듯이 아예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이윽고 제가 이혼을 결심하는 것에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날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제가 죽집에서 죽을 시켜서 그걸 드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남편이 거실에 나와 쓱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저렇게 살고 싶나? 나라면 쥐게 코라도 받고 빨리 죽을 텐데. 남편이 이죽거리면서 말하자 시어머니도 화가 나서 한 소리 하시더군요. 너 정말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아무리 우리가 너한테 면목이 없어도 널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어. 그게 사람이 할 소리야? 자식이 할 짓이냐? 그럼 엄마는 부모들이 다 했어? 나한테 용돈을 제대로 줘왔어? 아니면 수학여행을 보내주길 했어? 내가 울고 짜고 힘들어할 때는 아무것도 안 했으면서 이제 늙어서 아프고 병드니까 자식 된 도리? 꼭 자식한테 해준 것도 없는 부모들이 그 도리를 그렇게 찾더라. 너도 자식 낳아서 너한테 그럼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우리 둘 가난했지만 너 굶긴 적도 없고 너한테 매 한 번 진 적이 없어. 근데 넌 어쩜 그러니? 어쩌면. 시어머니는 서럽다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저는 그걸 달래고 시아버지는 먹던 죽을 남편에게 던져버렸죠. 하지만 남편은 그걸 보면서 웃더군요. 그리고는 작게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래, 먹지 말고 얼른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 사람이 너무 소름 끼쳤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들은 너무 가여웠네요. 사실 이전에는 그런 부분을 보지 못했어요. 남편의 주장대로라면 시부모님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가난한데 아이를 낳고 방치하고 학대를 한 사람들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마주하고 함께 살게 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그런 분들로 보이지 않았어요. 물도 아끼려고 하고 휴지도 허투루 쓰는 법이 없이 검소했고 심지어 남편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병원도 잘 가지 않으려고 하시더군요. 가난했던 것은 어쩔 수 없었지만 남편 말처럼 자식 피를 빨아먹고 살기 위해 혈안이 된 사람들로는 보이지 않았네요. 그러다 보니 제가 시어머니의 편을 들어주는 일이 많아졌고 남편과 다툼도 잦아지면서 결국 이혼을 택하게 된 거였어요. 최대한 이해를 해보려고 했고 저와 함께 살면서 행복해진다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판단을 뒤늦게 내린 겁니다. 그렇게 이혼 후에 시간이 흘러 재혼을 결심하게 됐을 때 저는 이전과는 아예 반대의 부분들을 가장 우선에 두었습니다. 이전처럼 학력, 능력 이런 것들은 보지 않았네요. 서글서글한 성격과 화목한 가족 구성에 좀 더 중점을 두었어요. 정말로 그 부분만큼은 확실히 너무 좋았습니다. 오히려 과할 정도로 자신의 가족들과 친밀하더군요. 더구나 돈을 쓰는 것에도 칼같이 나누지 않는 점도 마음에 들었고
계획 없이 즉흥적인 부분도 마음에 들었어요. 연애를 한참 할 때는 주말에 일본 여행을 떠나거나 제주도로 가기도 했죠. 갑자기 비가 오거나 차가 끊겨서 고생을 한 적도 많았지만 늘 밝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다 완벽할 수는 없었어요. 앞서 결혼을 2번이나 했다는 것도 마음에 걸렸고 특히나 너무나 치밀했기에 제가 끼어들 틈이 없는 그의 가족들이 문제가 되었네요. 저기, 나 이만 가봐야 될 것 같아. 오늘 우리 가족 모임인 거 알지? 알지. 근데 나도 가도 되는 거 아니야? 같이 가자. 알잖아. 우리 가족은 아직 자기가 좀 불편한 것 같아. 그래도 오빠, 우리 결혼할 사이잖아. 계속 이런 상태인 건. 내 동생이 좀 예민해. 낯을 좀 가리기도 하고. 일단 오늘은 우리 가족들만 모이고서 다음에 다 같이 모이는 자리 만들어 볼게. 내가 사진도 보내줄게, 응?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해.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함께 여행을 떠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외식까지 했어요. 거기에 여동생의 회사까지 데리러 가고 데려다 주는 것까지 빠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네요. 가정환경은 전 남편과 비슷한 조건이긴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집이 워낙 가난했었고 지금도 잘 살지 못하지만 서로를 의지하면서 잘 살고 있어서 더 보기가 좋았어요.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자격지심도 트라우마도 없다는 거였습니다. 이혼 후에 저는 회사를 바로 그만뒀고 원래 하던 일을 하려고 취업을 시도했지만 제 조건에 맞지 않아 한동안 백수로 지내야 했었어요. 아무래도 나이가 적은 건 아니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차라리 회사를 하나 차리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게 사업을 시작했죠. 계속 적자에 적자를 거듭하다가 1년 2개월부터는 직장인들의 월급의 2배가 넘는 수익을 잃었고 점점 더 많아지더니 결국에는 성공했다라는 정도에 들어서게 됐어요. 반면 그 사람의 월급은 같은 나이대의 남자들이 버는 돈의 50%도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까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면서 경력 자체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하더군요. 때문에 저와는 적게는 3배, 많게는 7배도 넘는 소득 차이가 있었네요. 그럼에도 그 사람은 전혀 주눅이 들거나 자존심을 세우지도 않았죠. 반반 결혼? 그런 게 어딨어. 집은 내가 해줄게. 대출도 좀 받고. 내가 비록 월급은 적지만 자기를 위해서 집은 마련해볼게. 걱정 마. 예전 결혼처럼 반반 이런 거 절대 없을 거야. 난 그렇게 숫자로 딱 나누는 거 정 떨어지더라. 그냥 형편되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지. 내가 해도 돼. 그래? 그럼 내가 혼수를 해야 되나? 내가 차라리 차라도 한 대 뽑아줄까? 말이라도 고맙네. 오빠 차를 바꾸는 게 먼저일 것 같은데? 아직 쌩쌩해. 그리고 난 직급에 맞게 차를 사는 거야. 내 직급에는 지금 차 이상은 안 끄는 게 맞아.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아직 차를 바꿀 단계가 아니라는 거지. 하지만 자기는 더 좋은 차를 끌어도 되잖아. 회사 대표인데. 됐거든. 나도 필요 없어. 능력도 좋은데 검소하게까지 하네. 내가 어쩌다가 자기 같은 사람이랑 결혼을 하게 됐을까? 난 정말 신데렐라야. 그렇지 않아? 또 그 소리. 어디 가서 신데렐라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지?
하는데 내 친구들 부러워서 죽으려고 그래. 회사 사람들도 그렇고.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그렇잖아. 오빠가 뭐 어때서. 그리고 앞에서는 부럽다고 할지 몰라도 뒤에서는 무슨 욕을 들을 줄 알고. 내가 나이를 먹어보니까 알겠어. 자랑이든 비난이든 말은 많이 할수록 손해야. 욕하겠지. 능력도 없는 놈이 여자 잘 만나서 잘 산다고. 분명 그럴 거야. 근데 그게 왜? 사실인데. 사실이 아니면 욕이지만 사실이면 사실인 거지. 그걸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해. 난 내 스스로도 로또 맞았다고 생각하는걸? 저는 그 사람의 그런 당당함과 뻔뻔함이 좋았어요. 돈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거짓말로 자신을 부풀리거나 자존심 때문에 상대를 깎아내리지도 않는 그 점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사람의 가족들도 좋았습니다. 보통은 돈이 많다고 하면 좋아할 법도 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가족을 우위에 두는 꼿꼿함이 마음에 들더군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좀 거만하게 느껴질진 몰라도 돈 때문에 가족 사이가 갈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 좋았던 겁니다. 어쨌든 이 사람과 전 재혼을 하기로 했고 복잡하게 결혼식 그런 것들은 모두 생략하기로 했어요. 저희는 그냥 집을 구하고 재혼을 기념해서 여행을 다녀오는 것으로 끝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재혼 여행을 계획했던 날짜가 다가왔을 때 뜬금없이 그 사람이 시댁 식구들과 함께 가자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여행을 같이 가자니? 아니, 그 신혼집 들어오고 나서부터 우리 부모님이랑 동생이랑 멀어진 느낌이 들더라고. 무엇보다 우리 식구들 고생만 했지 해외도 한 번 못 가봤어. 이참에 같이 가면 자기랑 더 친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 응? 즉흥적인 결정이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말도 틀린 게 없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네요. 신혼집으로 이사를 했는데도 뭐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한 번도 오지 않는 게 계속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죠. 이참에 점수를 좀 따서 저도 그 가족의 일원이 되길 바랬고 이미 예약했던 호텔을 취소하고 가족들이 함께 갈 수 있는 숙소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숙박 공유 사이트에서 고급 펜션을 하나 발견하게 되어 그곳으로 다시 예약을 했죠. 여행을 계획하고 비행기 예약하는 것까지 모두 제가 주관해서 했습니다. 그때까진 괜찮았어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과 여행을 한다는 건 생각보다 더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이 컸네요. 후기까지 꼼꼼히 살피고 고른 식당에 가면 시어머니는 이걸 돈 주고 사 먹다니 정말 미친 짓이지. 돈이 아주 썩어났구나. 라고 했고 시아버지는 시도 때도 없이 가던 길을 멈춰서 투덜거렸죠. 나 담배 한 대만 피고 출발하자. 여긴 흡연실도 없고 참 불편하네. 그냥 방에서 피우면 안 된다니. 하지만 그 와중에도 가장 어려운 건 저와는 2살 차이가 나는 시누이였습니다. 언니, 나 다리 아파 죽겠어요. 차 타고 다니면 안 되는 건가? 진짜 너무 아파요. 사진을 찍어야 된다면서 높은 굽에 풀메이크업을 해서는 조금만 움직여도 짜증을 내더군요. 그럼 남편은 또 업어주겠다, 신발을 바꿔 신겠다, 난리가 아니었죠. 가족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예민했고 불만이 많아서 저는 한여름의 여행이었음에도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숙소에 도착하고 짐을 풀고는 솔직히 저도 그냥 뻗어서 자고 싶었어요. 하지만 예약해둔 마사지가 있어서
슬슬 출발 준비를 해야 했네요. 그런데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시어머니는 속이 안 좋다. 시아버지는 가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남편과 아가씨만 데리고 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가 다리가 아파서 조금만 있다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에 남편도 제게 하는 말이 길을 잃을 수 있으니 기다렸다가 같이 가자고 했죠. 그럼 예약 시간이 늦잖아. 내가 예약 시간이라도 바꿔야 둘 다 할 수 있지. 그럼 그냥 혼자 다녀와. 내가 얘랑 부모님 두 분 다 두고 어떻게 갈 수 있겠소. 혹시 아프거나 하면 내가 돌봐야 하는데. 그래도 이왕 왔는데 같이 나가면 좋잖아. 알지. 근데 상황이라는 게 좀 그렇잖아. 이해해줘, 응? 제가 서운한 표정을 지어 보이자 시누이가 끼어들어 말하더군요. 어린애도 아니고 왜 혼자는 못 가요? 내가 아프다는데 오빠까지 꼭 데리고 가야 되나? 언니는 독립적인 성격인 줄 알았는데 다른 여자들이랑 별반 다를 게 없네요. 다른 여자요? 네. 오빠 결혼 2번 한 거 몰라요? 그 여자도 징징거리다가 결국 3년 만에 이혼했죠. 그래도 그 여자는 좀 착하고 수더분하긴 했는데 우리 가족들 사이를 희한하게 질투하더라고요. 내 말은 그런 식으로 하면 오래 못 간다는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전처 이야기를 꺼내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더구나 다리가 아프다는 것 자체가 핑계라는 걸 모르지 않았어요. 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아팠던 그 다리가 쇼핑을 할 때는 그렇게 빠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여름 받았지만 그래도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나와서 마사지 업체를 찾아 걸었어요. 그런데 휴대폰을 두고 왔다는 걸 깨닫고서 방향을 틀어 다시 펜션으로 향했네요. 속으로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 건지 짜증을 내면서 빠른 걸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정말 별 생각 없이 문을 벌컥 열었는데 충격적인 장면이 제 앞에 펼쳐졌어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말 말이 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둘은 침대 끝에 걸터 앉아 있었는데 아가씨의 다리가 남편의 허리를 휘감은 상태로 서로 마주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분명히 그 둘이 입을 맞추고 있는 걸 봤고요.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는 저 대신 비명을 지는 건 아가씨였습니다. 남편은 황급히 일어나서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죠. 아니 나는 마사지를 해주고 있었어. 다리가 너무 아프다고 해서 업어주다가 자리 좀 만진 건데 좀 이상하긴 한데 우리 집은 원래 좀 편안한 느낌?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진짜 이상한 거 아니야. 이상한 거라고 한 적 없는데? 아니, 오해할 수도 있잖아. 자기가 제대로 된 가족애를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보통 가족들은 그렇게 안 해. 그건 자기가 몰라서 그래. 진짜 가족들은 이렇게 한다니까. 몸을 겹치고 뽀뽀를. 아니, 키스를 한다고? 자기야, 아니야. 눈에 뭐가 들어가서 부러진 거야. 뭔가 각도 때문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정말 그건 아니라고. 진짜 안고만 있었다니까? 애가 아프다고 하잖아. 그때는 정말 너무 화가 났습니다. 특히나 전 남편처럼 자신의 편의대로 제가 입양하라는 걸 걸고 넘어지는 게 열받았죠. 솔직히 어디 아프리카에서 입양을 받다고 하더라도 남매끼리 키스하는 게 당연하다고 이해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당연히 미친 듯이 화를 냈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오면서 사건은 더 크게 불거졌어요. 그까지 자신들은 마사지를 했던 거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사실을 털어놓더군요.
정확히는 양파처럼 한 겹씩 거짓말을 늘어놓다가 결국에 하나하나씩 실토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시댁 식구라고 여겼던 사람들은 남편이 첫 번째로 결혼했다가 이혼한 전처와 그 부모라고 하더군요. 그게 정말 사실이긴 한 거야? 처음에는 친남매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입양된 아들이라서 잠깐 실수했다고 했다가 이제는 전처 식구들이라고? 왜? 그 다음 스토리는 없니? 이건 정말이야. 우린 그냥 아무 감정 없어. 근데 내가 가족이 없어서 내 가족으로 받아들인 거야. 정말이야.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 어디서 무슨 영화를 봤는진 몰라도 외국도 그렇게는 안 해. 어떻게 전처 부모를 자기 부모라고 속여? 그리고 결혼까지 했다고? 이거 사기야. 알아? 진짜 미안한데 정말 눈에 뭐가 들어갔다고 해서 불러준 것뿐이야. 그리고 마사지만 한 거라고. 그 정도 놀리면 목욕도 같이 하고 등 밀어줬다고 해도 되겠네. 진짜 더럽다. 제가 비아냥거리자 신우이, 아니 남편의 전처인 그 여자가 제 뺨을 치더군요. 저도 지지 않고 뺨을 때린 후에 머리털까지 뽑아줬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의 부모 둘 다 제게 달려들었고 저는 그들에게 폭행까지 당해야 했죠. 오로지 남편만이 제 편을 들어줬지만 서로 싸우는 걸 보니 가관이더군요. 정말로 서로 감정이 없는 건지 너 때문에 내 결혼이 또 망했다. 네가 날 유혹했다. 일부러 그런 거다. 그러게 제대로 된 여자를 데려와라. 이러면서 싸웠습니다. 그저 여행을 와서 들뜬 마음에 눈이 잠깐 맞았다며 그 사람은 제게 용서를 구했어요. 하지만 그런 곳에 저는 한시도 더 있고 싶지 않았네요. 곧바로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싸움 소리를 들으니 제 스스로가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지더군요. 그런데 그때 제 눈에 그들의 가방이 들어왔어요. 여권이고 뭐고 가지고 다니기 귀찮다면서 한 번에 몰아넣고 소매치기를 당할까봐 지갑도 한 곳에 있었죠. 전 그걸 고스란히 들고 나왔네요. 그리고는 여권을 쓰레기통에 바로 처박아 버렸어요. 찢지도 않았죠. 누군가 이걸로 범죄를 저질러도 상관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버렸으니까요. 그리곤 지갑에서 현금은 모두 빼서 제 주머니에 넣었고 카드도 따로 챙긴 뒤에 지갑도 던져버렸습니다. 오묘하게 기분은 좋더군요. 가족들 중에 누구도 영혼을 할 줄 모르고 돈 아깝다면서 휴대폰도 로빙하지 않은 상태인 것도 모자라 돈까지 없으니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접고 그곳에서 가장 눈에 띄는 호텔에 들어갔고 룸서비스까지 시키며 카드를 긁기 시작했죠. 고소? 해도 상관없었고 갚아주면 그뿐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해준 것들도 이미 충분히 넘치기에 딱히 범죄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네요. 제가 아무리 카드를 긁어도 그간 제가 선물했던 것에 비하면 큰 액수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신나게 저는 여행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돌아가야 할 날에 공항에 나가니 남편과 전차 식구들이 발을 동동거리며 있더군요. 저를 보자 화가 잔뜩 난 남편이 소리쳤어요. 왜 내 전화 안 받아? 우리 여권이랑 지갑 다 가지고 나갔지? 아니, 난 모르지. 뭐, 거짓말. 분명 그거 가져갔잖아. 아니야.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아? 밥도 못 먹고 쫄쫄 굶었어. 우리 여기까지 걸어서 왔다고. 이런, 다리 많이 아프겠다.
얼른 디안 전처 마사지나 해줘. 그럼 난 비행기 시간이 다 되어서. 게이트 앞에서 소리를 꽥꽥 지르고 보안요원들이 뛰어가서 그들을 쫓아내는 게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곤 집에 와서 비밀번호를 바꾸고 남편의 집 모두를 시댁인 줄 알았던 그곳으로 보내버렸네요. 그들은 한국으로 와서야 자신들의 카드로 결제된 것들을 알게 되었고 고소를 한다, 신고를 한다 이랬지만 저는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결국 누가 이기겠어요? 돈이 있는 사람이죠. 거기에 저 역시 사기로 소송을 걸겠다고 했더니 이내 조용해지더군요. 그렇게 제 재혼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다행히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 그 뒤에 문제는 더 없었지만 만약 그걸 모르고 결혼 생활을 지속했단 생각을 하면 정말 아찔하네요. 사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것도 이런 놈들이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강박증에 가난한 부모에 대한 증오만 남은 남자, 전차 식구들을 가족이라고 속이고 결혼하려는 남자. 얼마 전에 이 둘 다 여전히 누군가를 만나려고 애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누구누구 조심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 답답하지만 제가 겪었던 일들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면 반드시 잘 알아보시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저 혼자도 잘 살라고 기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고맙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악의 구렁텅이에서 겨우 헤어나오신 사연자님, 사람 잘못 만나 정말 고생하셨네요. 잠깐 똥 밟았다 생각하시고 당당하게 본인의 인생을 살아가시길 응원합니다. 더 많은 사이다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